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모레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내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비례대표 신당 창당 선언일까요? 부산 등 지역구 출마 선언일까요? 잠시 후에 이 소식 자세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즐거운 설 명절 뉴스톱10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네, 설 명절이 한참 진행 중이죠. 정치권은 때 아닌 연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얼굴에 이 수검등이 묻은 모습이 포착되자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쇼한 것 아니냐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각계 선물 드리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액수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6천, 7천 가까이 됐는데 저희는 올해부터는 그걸 하지 않고 앞으로 매년 그 액수를 전국 연탄 봉사를 하는 데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시고 여기로 오시죠. 입을 엄청 갑니다. 입을 엄청 갑니다. 그냥 제가 할까요? 들어서 이동해 주세요. 그래, 서로 좀 다르죠. 아까 오시는 대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그냥 먹는 거 찍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근데 뭘 드시고 뭘 입어도 어울려요. 그런다고 이게 만회되지가 않아요. 입이 뭐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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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봐. 고마워. 열심히 해. 가운데로 가자. 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아시는구나. 많이 와졌네. 너무 추우시죠? 요새 고생 많으시죠? 오늘 연세가 어떻게 90년. 고구마 우리 어르신이 삶은 거. 저 주시려고 삶으신 거예요? 네. 제가 고구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죠? 드세요. 고맙습니다. 하고단 어르신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저희 너무 맛있는데요? 하나 우리 꼬맹이 어린이 하나 주자. 자, 정건재 대변인, 혹시 저 자리 갔습니까? 아니 저는 저 자리에는 가지 못했고 아, 평소에는 제가 한동훈 위원장과 수행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날은 제가 지역 일정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예, 저 연탄 혹시 한 장 무게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대략 추산해 보건데 한 3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65kg입니다. 3.65. 아, 제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무겁네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찜으로 매면 10장 매면 36kg고요. 네. 리어커에 손수레에 실으면 한 30장 실으면 100kg입니다. 끌고 가기 굉장히 무겁거든요. 어렸을 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집에서 연탄 떼던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탄을 겨울 맞이할 때 이렇게 밖에 잘 구비해 놓으면 부모님께서 올 한 해 이렇게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저도 뭐 조금 나긴 합니다. 예. 저도 과거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자, 이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옷은 멀쩡한데 한동훈 위원장의 얼굴에만 검댕이가 있냐. 일부러 묻힌 쇼는 아니겠지, 아니겠지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SNS 글을 올리니까 도대체 누가 묻힌 거냐, 일부러 뭘 묻은 거냐, 지금 네. 뭐 공방이 있었어요. 네. 결과는 뭡니까? 아니 근데 그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본 것 같아요. 이 스틸컷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뭐 유튜브나 방송 채널에서 행보 전체를 생중계하는 경우도 많고요. 유튜브에서도 쉽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다소 아쉬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보면 물론 이제 얼굴에 이렇게 수검댕이가 예. 묻었는데 그걸 일부러 묻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연탄 나누는 그 협회 이 업무를 주선한 분이 장난삼아 이렇게 묻히기도 하고요. 아, 지금 저 붙이고 있는 저분이 협회장이란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뭐 땀 흘리면서 자기 이 장갑 낀 상태로 얼굴에 땀을 닦기도 하고 머리를 담기도 했는데 그런 장면들을 쉽게 확인도 안 하고 뭐 이걸 보여주기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연출했다라고 한 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에 대해서 사실이 확인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깨끗이 인정하는 게 민영배 의원이 해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장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도 사실 옛날에 한 번밖에 못 해봤습니다만 이게 안경 쓴 사람들은 이렇게 안경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묻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봉사활동 하러 간 건 좋은 일이고 저 뭐 또 일각에서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이 평생 연탄 떼는 집에 살아봤겠느냐라고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와 봉사활동하는 건 또 별개인데 그렇죠. 또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렇게 연탄 봉사를 하는 거는 여야 모두 했던 거고 이제 국민들께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어서 얼굴에 이제 검댕이 묻었다라고 해서 그 진정성을 폄훼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옷이 다소 깨끗하니까 얼굴이 이제 지나치게 검댕이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라고 이제 민영배 의원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지나친 정치 고세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가벼운 차원에서 SNS에 거론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떠세요? 저기 민영배 의원이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던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위장 탈당 시도했던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또 비판이 또 곧바로 나오고 또 이게 공방이 되고 설날 앞두고 시끄러웠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오랜만에 그 사자성 하나 쓰면요. 예. 불안 돈목 부처의 안 불안 부처의 눈 그다음에 돈목 돼지의 눈. 이 말은 이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그다음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게 불안 돈목입니다. 지금 이제 쇼를 계속 해본 사람 눈에는 모든 게 쇼로 비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민영배 의원이 항상 쇼를 하니까 설마 한동훈 위원장도 쇼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의혹 제기도 유치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좀 사과 한번 들어봅시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건 어렵습니까? 내가 잘 모르고 쇼라고 비판했는데 보니까 한 위원장은 거부하는데 옆에 사람이 장난을 묻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시원하게 사과하는 이런 데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 지금 웃으셨어요? 어떠세요? 저도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갔던 데 가서 이제 연탄 봉사를 해본 경험이 예.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을 안 떼보고 살았다 뭐 이런 건 본질이 아니죠. 예. 봉사활동 하는 거고 우리 뭐 이재명 대표도 지난 연말에 가서 했고 가서 저는 이제 영상을 보진 못했었고 처음에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한 위원장 얼굴에 많이 묻긴 묻었구나 이런 생각에서 어지간하면 저렇게까지 묻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무슨 뭐 일부러 묻히거나 그럴 거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다른 분이 이렇게 장난삼아 예. 묻힌 거가 된 거고 이제 민영배 의원이 그런 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본인 SNS 계정에 올린 거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뭐 확인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또 추후로 뭐 입장을 낸다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전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우리 또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박정아 수석 대변인 예.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뭐 옛날에 기자할 때도 청와대 대변인할 때도 네. 봤고 상당히 점잖은 분인데 저분이 또 뭐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위장 뭐 이렇게 거짓 선동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해프닝이죠. 그렇게까지 또 과하게 공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미 지난해 말에 2만 장 정도의 연탄을 기부를 했는데 이번에 또 7만 장을 추가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잘못 온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자, 이 7만 장 예산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주요 인사들이나 해외 외국 대사들에 대한 어떤 명절 선물용으로 쓰이던 예산인데요.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매년 설에 이렇게 7만 장씩 기부하는 것으로. 자, 정 대변인 보면 민주당도 기부를 했고 국민의힘도 이미 연말에 보통은 많이들 기부를 하니까. 근데
어차피 주요 인사들에게 이제 설 선물로 비대위원장, 당대표 명의로 선물이 나가는데 사실 뭐 그분들은 네. 선물을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큰 삶에 지장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뭔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건 네. 좀 생각이 바르다라는 네.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대변인 된 이후에 대변인도 아마 그 선물 수령 명단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뭐 받지 못해서 의아했는데 저렇게 저 예산이 훨씬 더 좋은 곳에 유용한 것에 쓰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아까 이제 가짜 뉴스를 가지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나친 흠집내기용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본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로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초등학생이 이재명 대표처럼 되지는 않겠다라는 그 표말을 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가리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혐오를 조장했다 초등학생에게까지 이런 가짜 뉴스로 우리를 공격하곤 했었는데 그것도 전후 좌우 사정을 잘 살펴본다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민주당 분들이 지나치게 정략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정을 잘 파악한 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효과라고 할까요? 뭐 지지자들도 연탄 기부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가수 임영웅 씨도 팬들과 함께 선행을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어디 좋은 곳에 기부하면 그 액수만큼의 금액을 또 좋은 곳에 팬들이 같이 기부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확산하고 있는데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도 3만 원치 연탄을 기부하겠다. 이런 동료 시민들의 후원이 뭐 같이 하겠다. 이런 글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좋은 이런 좋은 선행들은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또 다른 정당에도 좀 확산이 돼서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도움이 실제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제 2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이 소통법을 보면 신선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동훈에 없는 3가지라는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남이 써준 연설문이 없다. 보통 본인이 직접 쓴다고 하고요. 외부 출신 참모가 없다.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참모가 없다. 그리고 티타임을 잘 하지 않는다. 요 3가지가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에서 보여지는 3가지라고 하는데 장 변호사님, 네. 저도 뭐 원고를 쓰고 앵커 멘트를 작성을 하고 합니다만 연설문 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지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한동훈 위원장이 쓰는지는 아직 확인은 본인한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렇게 지금 대부분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진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증문즉답에도 거침이 없고 이제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좀 자기 확신이 너무 나아가는 면면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이른바 관훈 토론회에서 이제 검찰 독재라는 말, 뭐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검찰의 수사 편향성에 대해서 저는 언론이 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 독재라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다. 굉장히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대표에게 그렇게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되고 또 무엇보다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아끼는 분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날선 그리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건 본인의 신뢰 자산을 상당히 잠식을 하고 갉아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모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차량의 문을 누가 대신 열어준다거나 닫는다거나 이런 불필요한 의전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관행적으로 제작한 업적집 이런 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다음에 보고서 등에 님자를 붙이지 마라. 이런 등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보였던 장관들 어떤 의전 이런 것들과는 좀 많이 격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등등의 모습에 대해서 야권 측에서는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평가하고 있는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풀장에서만 수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해운대 앞바다에 들어간 거야. 바닷물이 들어오면
할 수 없이 먹어야지. 객객 안 할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예, 기도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러나 뭐 참 잘하고 있다. 예, 참 잘하고 있다. 반어법이더라고요. 제가 저기 한 30분 이상 들어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민주당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자꾸 한 위원장을 평가절하하는데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은 객관적인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론 언급 안 하더라도 한 위원장이 이제 그 상당히 그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이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걸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한 위원장이 풀장에서만 수행하던 사람이 동의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정치 신인이라도요. 처음부터 이게 태평양에서 수영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왜 정치 신인님에게 꼭 풀장에서 배웁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태평양에서 그 험한 파도 속에 수영을 배운 분이 오히려 이제 부산 앞바다 이거는 뭐 아주 잔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 거지. 굳이 이걸 한 위원장을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고요. 저는 한 위원장이 없는 것 중에 아까 세 가지 남이 써준 연설문, 그다음에 외부 출신 참모, 그다음에 티타임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또 없는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 가장 없는 거는 빚입니다. 정치권에 빚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챙겨줄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원칙과 그다음에 그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없는 게 우리 아까 봤잖아요. 쇼가 없어요. 그다음에 형식적 의존도 없습니다. 이게 한 위원장이 저는 매력이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당원들은 90%에서 압도적으로 한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서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총선은 59일 앞두고 공천이 핵심 변수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기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빚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공천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천에 대해서 클리셰로 얘기하자면 깨끗한 공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겠죠. 자기가 신세지거나 아는 사람을 은혜 갚는 식으로 끼워 넣는다든가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려는 것, 이런 식의 사가 들어갔을 때 선거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유연하게 모이면 덧셈 아니라 곱셈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뺄셈이고 우리는 곱셈의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미스 때문에 또 웃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좀 전에 법무장관 시절에 저렇게 뭐 격식을 뭐 저런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그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은 참모들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외곽에 참모가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 뭐 제가 확인 안 했으니까 특히 지난번에 대통령과의 충돌 때 외부에 조언했던 팀이 있다. 사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좀 있습니다. 예. 기자들 사이에. 실제로 팀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말씀하실 때 집권당 대표면은 그냥 본인 얘기만 좀 하면 좋겠어요. 무슨 민주당은 뺄셈, 또 민주당 당대표. 특히 지난번에 그 유난 충돌 이후에 관저 가가지고 식사를 관저입니까? 뭐 용산 대통령실이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하고 나온 다음에는 정말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김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뒤부터는 유독히 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 야당에 대한 아주 거친 공격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뭐냐? 아까 잠깐 나왔듯이 보수층의 결집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결국은 중도와 수도권, 청년층의 표심을 얻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뭘 잘하겠다. 특히 집권당이면 정책을 잘 내놔야 돼요. 그런데 정책들도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모들 써야 된다는 얘기가 경기 분도 얘기하면서 경기 주변에 있는 큰 도시들을 서울에 편입하겠다. 그 좀 충돌하는 얘기거든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공천 얘기했지만 일단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본인의 1호 공천이라 할 수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하실 때도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예. 정말로 친윤 공천이 안 되고 한심 공천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국민의 눈높이가 맞는 공천이 될 거냐. 그런데 지금 중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정말 친윤 이런 분들은 지금 양지에 거의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13일부터 이제 공천 면접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아까 한민수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일부 중진 의원들은 전략적으로 딴 데를 배치를 하고 있고요. 네.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컷오프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뭐 3당은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윤핵관,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을 상대로 센 소리를 하고 있어서 네. 당에는 좀 부담이 되겠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전략을 얘기할 때 곱셈의 공천을 하겠다고 예. 했잖아요.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곱셈은요. 여러 숫자들을 다 곱하더라도 0이 하나 들어가면 반드시 0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0이라는 공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제로에 가까운 공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23개 모든 지역구에서.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곱셈의 정치 또 곱셈의 공천을 하겠다는 데에는 이번 그 공천에 임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그대로 숨겨 있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는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의 공정과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곱셈의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없는 세 가지를 비교적 제가 그래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남이 써준 연설문 있잖아요.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휴대폰으로 이 연설문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휴대전화 연설문이 들어가 있어요?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거 관훈 토론 끝난 후에 기자분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휴대폰을 통해서 연설문을 직접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외부 출신 참모는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건 뭐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티타임은 일단 저도 티타임을 못했기 때문에 차담회가 별로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인파들에서 둘러싸여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각에서는 저런 모습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는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사정으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명문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더니 문명 갈등, 문명 충돌이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자,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화기애애했던 장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저쪽 황에서 같이 나오면 될까요? 네. 명문정당 얘기를 하셨어요?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예, 우리는 하나라고 했습니다만 공천관리위원장의 이 발언 이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민주당이 지금 그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의 좀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가 설 자정 즈음에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젯밤이죠. 단결만이 답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9분 뒤에 힘드십니까? 행동하면 바뀝니다. 또 이런 글을 남겼고요. 또 이어서 9분 뒤에 그 어떤 역사적 대사건도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됐고요. 또 이어서 흥망과 성세 오타 추정되는데 갈림길에서 방관은 죄악이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글들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장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 자정 넘어서 이렇게 글들을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떤 생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글을 올렸을 거라고 추정하세요? 일단 설 자정쯤에 단결만이 답이라고 올렸고요. 설 연휴 전날에는 이 민주당이 하나로 통합하고 뭉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게 소명의식인데 그걸 저버리면 죄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국민들 선택받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로 뭉치고 좀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 있는 여러 억측을 나올 수 있는 발언 자제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선을 패배한 부분에 대한 책임, 누가 책임이 더 크냐 적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민주당 일원들 전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대우를 구상하고 좀 차분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주문을 당 대표로서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이제 이재명이 잠 못 드는 밤인데 우리 영화의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밤처럼 예. 저는 한마디로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힘든 거예요. 이러니까 이 글을 막 올리잖아요. 지금 아마 이제 누워도 잠이 안 올 겁니다. 첫째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막 자기 잡으러 올 거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도 쫓아오고,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 또는 이제 뭐 조국, 송영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고민이 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법카 조명현 씨까지 이걸 생각하다 보면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 초조하고 하니까 아마 글을 6개를 올렸는데 저는 이제 글 중에 제일 이제 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가족 이야기를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설날에 가족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라면 이게 형제 자매들 결혼해도 이게 가족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형을 강제 입원식을 냈다가 그렇게 또 거짓말로 재판을 받았다가 또 이게 위정교사까지 재판이 있고 그 형수한테 욕설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먼저 반성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왜 이재명 대표의 가족은 선택적입니까? 누구는 가족이고 누구는 가족이 아닙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여러 유세 현장에서도 가족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깊이 사죄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과연 어떤 심정에서 이런 폭풍 글들을 올렸을까? 어쨌든 서 변호사의 주장처럼 어려움이 위기가 있을 때 단결을 호소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과거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고 오시죠. 여러분, 민주당에 입당하십시오. 나 혼자 하기 힘드니 내가 아는 사람 지금부터 3개월 목표로 가까운 쪽부터 체계적인 공작을 통해서 작업을 통해서 공작 그랬다고 또 뭐 빨갱이라고 그럴지 뭐. 예, 하면서 대변인. 저도 뭐 대표 주변에 계속 대변할 수 있으니까 늦게까지 글 올리신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 무슨 잠 못 드는 밤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다 얘기하면 뭐 근거가 있습니까?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가족 관련된 사진 그거는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재명 대표께서 1월 2일 날 우리 국민들이 모두 놀랬던 부산에서 정말 정치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목숨을 잃을 뻔했죠. 그 이후에 가족들이 가장 생각나고 명절 때 그 올린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가족에 대한 애틋한 정을 얘기한 거고, 그 이외에 이제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좀 전에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그 공관위원장의 말씀 이후로 친명, 이른바 친명, 친문 언론에 많은 프레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제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습니다만 역대 총선에는 여야 모두 거대 정당에서는 대부분 공천을 놔두고 상당히 극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뭐 저는 그렇게 큰 갈등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전 대표가 이 시기에 아주 적합한 메시지를 내셨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공천 훨씬 전부터도 이번 총선에 임하는 우리 당의 기조로서 두 가지를 계속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가 단결이고 하나가 혁신입니다. 혁신을 통한 민주당의 변화, 단결해서 분열하지 않는 민주진영의 모습, 이걸로 4월 10일 날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예. 다 아시지만 4월 10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심판선거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을 거고 혁신할 거고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예, 분열하지 않아야지 필승한다라는 한민수 대변인의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이라는 걸 보면 어쨌든 정부 견제론이 1월 넷째 주에는 48에서 44로 2월 이후엔 떨어졌고요. 반면에 정부 지원론은 42에서 47로 오르는, 자, 이게 어떤 그 효과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한동훈 효과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여드리는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물론 뭐 아직 대선이 한참 남은 일이지만 양자 대결 구도 시에 이재명 대표는 45.9에서 42.1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42.8에서 47.8로 이렇게, 물론 아직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우열을 가리긴 힘듭니다만 추세가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윤혁배 공관위원장의 얘기한 것처럼 이 친명과 친문,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좀 책임을 지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의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내부에서 이런 분출되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친명과 친문 구분 짓는 건 저들의 전략이다, 이간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광재 대표 보시기에는 네.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공관위원장의 발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들의 이간계인지는 의문이다라고 네.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간계라는 공간을 이미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내줬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축구나 농구나 이런 거 할 때요. 상대방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말라고 감독들이나 코치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명 충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 계파 갈등의 여지가 분명히 그런 공간이 충분히 마련돼 있고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선 승리라는 절대적인 명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가진 약점, 그러니까 계파 간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화될 수 있어서 그것이 공천 갈등으로 폭발할 경우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도층에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물론 이간계는 그쪽에서 봤을 땐 굉장히 나쁜 전략이지만 우리가 승리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이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 공천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죠. 친문 세력 책임져라, 나오지 마라, 뭐 등등의 얘기가 많다 보니까 자 어제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채널A에 출연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때는 저 때문에 졌다고 또 그러더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건 이명박 대통령 덕분이었나요? 우리 흔히들 총선은 회고 투표, 대선은 전망 투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5년 동안 좋게 되겠는가. 그 후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후보 얘기는 싹 빠지고 나머지 남 탓이다 그러면 후보는 그러면 아무나 뽑아도 되나요? 예, 서 변호사님. 후보는 아무나 뽑아도 되냐? 후보 얘기는 싹 빠지고 왜 남 탓만 하느냐? 민주당에서 지금 친명계를 상대로 한 공천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동감하는 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 흥망 필부유책. 이 말은 이제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모든 사람 필부까지 책임이 있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줬잖아요. 거기에 민주당 모든 당원이나 저는 진보진영의 모든 국민 다 책임이 있다 봐요. 책임은. 근데 그 크기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누가 뭐래도 이게 후보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2019년 1월까지 비서실장이었어요. 근데 이걸 0.73 진 거는 누가 말해도 이게 사법 리스크부터 이재명 대표가 1회 책임이고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법카가 생생하게 녹취록이 넣어버렸잖아요. 그 책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국,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이런 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따지보면 임종석 실장은 100이 1000이 만등 밖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 봅니다. 임종석 실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무슨 직접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마치 희생양으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친문이 책임이 있다. 친문의 대표자는 임종석이다. 이래가지고 이 성동갑에 배제하려는 이게 저는 잘못된 분열 정치라 보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단합하자라고 얘기했고 또 임종석 실장도 바로 SNS로 올려서 앞으로 열심히 싸우겠다라는 화답을 했기 때문에 자, 공천 과정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어서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인데 자, 조국 전 장관 지난번에 2심에서도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안 보여가지고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총선에는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선고 직후에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모레 부산에서 정치 관련된 뭔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광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자, 부산에서 총선 발표. 어떤 걸로 지금 전망을 하세요? 총선에 사실상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던져왔던 말들이 있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운을 뗀 뒤에 사실 계속해서 1심, 항소심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도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훼손을 해나가겠다라고 회복을 네.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뭔가 정치적으로 내가 내 명예를 다시금 한번 회복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사실 난관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 2년이 나왔습니다. 법정 구속은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냥 사후적으로 원심 판결이 제대로 법리에 맞게 했는지를 볼 뿐입니다. 출석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 또한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설사 원내 입성을 하더라도 이게 의원직은 상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본인이 직접 이른바 이번 총선에서 선수로 뛰지 않고 하나의 세력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얼마나 국민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진작에 국회의원이나 다른 방향을 선택하셨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는 좀 다소 늦은 그리고 지금은 시점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예, 조국 전 장관과 더불어서 옥중에서 현재 창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또 다른 제3지대 또 진보 진영의 또 비례대표 정당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자, 거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 실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죠. 자, 송영길 전 대표 검찰 해체당을 만들겠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하면서 당을 꼭 만들어서 우리를 찍어달라라고 얘기했었는데 과거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민주당 180석보다 민주당 160석, 윤석열 탄핵당 20석이 있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합시다. 후보자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 또한 국민이 직접 수기하고 예, 한민수 대변인. 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이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3개 진보 정당과 함께 우선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조국 전 장관이 혹시 만들 수 있는 신당,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들고 있는 신당 등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현재 우리 박홍근 추진단장, 저희 당이 며칠 전에 한 3일 전이었죠. 민주개혁진보연합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고 첫 회의에서 연석회의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이제 3개 제안을 한 곳은 녹색 정의당하고 진보당, 그다음에 좀 전에 용해인 의원 나왔습니다만 여러 개 정당들이 모인 또 새진보 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저희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3군데만 일단 협의를 하고 그 외에도 윤석열 정권 심판에 뜻을 같이 하는 제 세력들이 있다면 추가로 논의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어떤 기대와 높이 이런 평가 기준들하고 맞는 정당들과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좀 전에 나온 것처럼 많은 정파들이나 당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200석 얘기도 하시는 것도 있긴 한데 저희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대표께서 이재명 대표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목표는 단 한 석이라도 국민의힘보다 더 얻어서 정말 민주주의와 이런 법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민생이나 경제 퇴행을 막는 그게 간절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의 강을 또 어떻게 건널 것인가라는 게 또 논란이 일 수도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 모임 제명인의 마을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심도 징역 2년인데 자중 좀 하시지.
조국 언급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동 연사하게 하면서 총선에 질 것이다라는 의견과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할 것이다. 어차피 친명 친문 나누지 말고 다 같은 원팀으로 활동하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자, 조국 신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지, 출마 선언은 어떻게 될지, 자, 모레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삼지대 빅텐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당 후 탈당 후폭풍. 자, 이낙연은 광주, 이준석은 대구라는 물음표를 좀 달아봤는데요. 자, 먼저 3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했고요. 공동대표의 이준석 대표.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이 지금 현재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삼정당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 앞에서 이제 모두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 공동대표가 나란히 옆에 앉았고, 오늘 저기에서 어떤 뭔가 결정이 한다기보다는 처음 이제 합치기로 한 뒤에 첫 번째 회의라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이원욱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혁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개혁신당 이름으로 확인을 했고요. 아마 이 색깔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주황색, 개혁신당의 색깔로 갈 걸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야, 그러면 당들이 다 이준석 신당에 흡수합병된 것이네? 이준석 대표가 다 먹은 거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맞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동의 안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진보 진영으로 오히려 이제 그 포획된 이름만 이게 개혁신당이지,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구성을 보면요, 민주당 계열에서 이게 나온 분들이 최고위원 더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진보 진영으로 이게 포획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요즘 이게 텐트로 보면요, 한마디로 이제 그 급조된 텐트죠. 텐트 치려면 이게 평평한 땅에 딱 땅이 깊숙이 받고 제대로 이게 텐트를 치야 되잖아요. 아마 이제 어떻게 밥상에 우리도 한번 민심 올려보자. 근데 그 음식이 다 된 걸 올려야지 먹지. 음식을 하다가 말고 이게 올리면 누가 그 밥상에 그 반찬이나 음식을 먹습니까? 저는 너무 이게 갑자기 급조됐다. 선이 걷다 밥이. 예. 지금요, 공약도 합의가 안 됐지. 그다음에 공천을 어떻게 할지 합의 안 됐지. 저는 이 텐트요, 조금만 이게 바람 불면요, 난리가 버릴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자, 조금 전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의 발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잠시 들어보실까요? 통합 협상을 이렇게 타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빨리 지도부를 정식으로 가동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또 저희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민수 대변인. 네. 근데 저렇게 힘을 합쳤는데 정작 개혁신당, 원래 이준석 대표를 옹이했던 이 개혁신당의 일부 지지자들이 나 탈당하겠다. 어떻게 저런 세력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한 5만 5천 명 정도 모였던 당원 중에 일부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특히 보면 당원 설문 결과 발표도 안 하고 류호정 씨,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의 역할을 하는 류호정 씨를 어떻게 봤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난 탈당 러시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그 지지층이, 이른바 팬덤이 모여있는 층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세력이라고 할까요? 분들이 같이 이번에 모두 한꺼번에 모였어요. 아마 이준석 대표도 저런 점을 좀 우려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을 끝까지 고수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앞으로의 과정들을 보면은 지금 오늘 왜 또 이 설 명절에 명절 첫날 그 합당 발표를 하고 설날 지나서 오늘 다시 왜 모였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주목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언론에 지금 당장 하니까 우리 채널 A에서도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노리고 하는데 실질적인 과정에서는 저렇게 당원들의 분노도 좀 있을 거고, 우리 또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낙연 대표의 저런 행보가 또 썩 흔쾌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지금 가서 저렇게까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거의 흡수되는 모양새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좀 씁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협상에 들어갈 때 뭐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저는 정책과 지금 정책 때문에도 개혁신당 지지자들이 지금 탈당을 한다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이 공약이 사라질 걸 우려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총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천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예. 이미 선거제가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됐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합당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저런 많은 계파들 그리고 많은 성향 정말 어찌 보면 보수와 진보 중에서도 상당히 왼쪽에 있는 정당까지 다 모였기 때문에 이걸 놓고 공천 지역구가 됐든 비례대표 순번이 됐든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당 선언했지만 파열음이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 지난주 다음 주라 했으니까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금방 지금 4석의 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대여섯 명 또는 7명까지 의원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장밋빛 얘기를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과연 그게 현실화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에 있는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좀 다독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호 3번 큰 문제 없을 거다. 현재까지 의석 4석인데 다음 주까지 6, 7석까지 늘어날 계획이다. 3월 중순쯤 기호가 확정 시기가 되면 교섭단체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희 대표님. 네. 이게 궁금한 게 4석이면 이게 받는 정당 보조금과 5명 이상일 때 받는 보조금이 네.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석이니까 한 명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마느냐. 그게 4월 총선 2달 전인가요? 언제까지 4월 2월 15일까지 2월에 한번 하고요. 3월에도 결정이 나는데 예. 이게 그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예. 경상보조금이 이제 2월 중순에 집행이 됩니다. 5명 이상이 되면 그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아지죠. 저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얘기하는 뭐 이번 주 안에 6, 7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요. 그게 3월 중순쯤 가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예.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제가 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숫자가 저렇게 많아져서 20석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이라는 건 말이죠. 정치적 철학과 비전 또 정책을 공유하는 정치적 결사체인데 지금 개혁신당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반윤 반한 요 가치고요. 또 하나는 이 두 대표가 원내에 진입해야겠다라는 이 공동의 목표밖에는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이 영속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철학이 같아야 하는데 앞으로 있을 공천 과정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들을 무난히 잘 넘어서 정말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장 변호사님. 네. 자, 투표 예상자들입니다. 어디에 투표하겠냐? 투표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29% 국민의힘 민주당. 미결정자가 29%. 이것도 사실 좀 현재로서는 이제 선거가 2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이제 부동층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준석 신당 후보 5. 이낙연 신당 후보 2. 이제 둘이 합쳐졌으니까 이걸 산술적으로 7로 계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미결정자가 많다 보니까 이 제3지대에서는 저거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당하기로 한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무당층 그리고 이 중도층의 표심을 본인들이 견인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공략해서 정책행보를 할 텐데요. 지금 총선이 가까울수록 일단 양당 체계가 구비가 됐고 준연동형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위성장당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표 방지 심리가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강경하게 또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난관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금 펼쳐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이를테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던 당원들, 지지자들이 이낙연 신당, 이 지금 개혁신당을 지지할까요? 아니다. 이준석 때문에 못 찍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나 지지했는데 철회하겠다. 나 탈당하겠다. 왜? 그 진영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또 류호정 의원이 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3지대에서 합당을 했다고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네거티브 방식으로 작동할 것인지 지금 후자인 측면의 가능성도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낙연 공동신당 개혁신당의 공동대표가 제 채널A 뉴스에 출연을 했었는데 자 여러 가지 출마설 뭐 그동안엔 불출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곳에서 출마 요구를 받고 있고 그 한 지역이 이제 광주가 될 것이냐 광주의 어느 곳이 될 것이냐 제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치인이 말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대구, 이낙연 대표님은 이제 호남에 출마를 해서 총선에서 바람을 좀 일으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지도체제가 구성이 돼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중요한 전략적인 문제들은 빨리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빨리 상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미결정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 기간이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혁신당이 함께하기로 한 전에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 어저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지도자성,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낙연 대표에게도 그걸 물어봤는데 허허 웃고 마시던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든 이렇게 누가 들어보면 기분 나쁠 소리를 가끔씩 합니다. 물론 지지자들 중에서는 저런 소리 또 왜 못해? 라고 지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리더십, 지도자성을 그걸 높여야 된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게 없다는 건가요? 제가 이제 오늘 계속 한문을 써가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50보 100보. 50보 100보. 누가 50보고 100보입니까? 지금 이게 2%나 5%나 이게 뭐 차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게 지지율이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이 낮다고 지금 이게 훈수 뜨는 거 아닙니까? 훈계하는 거. 이게 본인 지지율이 5%고 그다음에 저기는 2%인데 둘 다 이게 자기 반성부터 해야지 마치 이게 2%보다 높으니까 이낙연 대표는 이제 뭐 지도자성을 회복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요 이낙연 대표 보고 이제 개항을에 출마라고 또 권유까지 했잖아요. 예. 이게 말이 본인부터 대구 나갈지 서울 나갈지 세종시 갈지 본인부터 이게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이런 자세로 이준석 대표가 자꾸 이게 상대를 갖다가 공격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게 바로 저는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저 지지율에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지지율로 지역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결국에 비례 몇 석밖에 안 되잖아요. 다 합쳐봤죠. 따라서 저는 아마 이 지역은 상당히 어렵고 비례 수는 경쟁이 치열할 거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아까 여론조사가 합당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개혁신당으로 한 플랫폼으로 뭉쳤으니까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금요일쯤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그 수치가 반영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가수 조영남 씨가 주인공입니다. 남들은 한 번도 하기 어렵다는 대형 구설수에 여러 차례 좀 올라서 좀 본인 입장에서는 속상할 만한데, 자 허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자 가수 조영남 씨가 또 어떤 구설에 휘말린 겁니까? 또 한 번 선 넘는 농담을 해서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일에 한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이 어제네요, 어제. 예. 네, 그렇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는데 선배 가수의 노래들을 후배 아티스트가 다시 부르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고 인기도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조영남 씨 특집 방송이어서 후배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조영남 씨의 노래를 후배들이 부른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가수 디셈버의 멤버 DK 씨가 조영남 씨 88년도에 발표된
발표된 곡인 사랑 없인 못 살아요. 이 곡을 다시 불렀는데 예. 조영남 씨가 가창력을 칭찬하면서 나는 사실 사랑에 실패를 했고 2번 이혼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이 노래 부를 자격이 없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셀프 디스를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옆에서 이제 MC가 신동엽 씨인데 신동엽 씨가 이제 위로차 건네는 예. 말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응수를 했냐면 나는 결혼하고 1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얼마나 됐냐 이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였군요. 그렇죠. 사실 이혼이라는 게 뭐 잘못된 일은 아닐 수 예.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에겐 상처되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후배한테 다복하게 잘 살아라 덕담은 못 해줄 망정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말실수 논란과 결합되면서 더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모양새고요. 예. 물론 MC 신동엽 씨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는 선배님 말씀 잘 떠올리면서 이혼 안 하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하기는 예. 했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영남 씨가 이제 전처가 배우 윤여정 씨잖아요. 아카데미상 그 조연상도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 보면 이 그때 당시에도 바람 피운 남자에 대한 우아한 복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두 분이 이혼을 한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정말 옛날 일입니다. 그런데 윤여정 씨가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배우로서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담백하게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마치 그 원동력이 자신의 복수심 때문이었다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대중한테는 당연히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본인은 그게 논란이 되니까 얼마나 근사하냐, 미국식 조크다, 재밌지 않냐 이렇게 위트 있다는 식으로 받아치기도 했는데요. 그 말이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농담이 재미있고 위트 있으려면요.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농담의 소재가 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누구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본인도 외도한 사실이 그렇게 자랑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사실인데 그 외도한 사실을 농담의 소재거리로 삼으면서 스스로 또 셀프 디스를 하는 내용이고 듣는 사람도 윤여정 씨도 결코 기분이 좋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혼자만 재미있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듣는 사람들에겐 공감도 불러일으킬 수도 없고 재미도 불러일으킬 수 없는 농담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조영남 씨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감수성이라든가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남 씨가 참 예전에 토크쇼에도 나와서 진행도 잘하고 노래도 워낙 잘하는 화개장터 이런 노래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구설수에 올라가는 게 팬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것 같은데 또 과거에도 여성 출연자들 패널들한테 과도하게 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듯한 또 발언을 해서 또 무리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조영남 씨의 이런 발언 논란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말이 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과거 예능에서 여성 출연자들을 향해서 뭐 그림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림 굉장히 비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남자로서 접근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신이 내 여자친구가 되거나 내 아내가 되면은 뭐 달라질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레인보우 지숙 씨한테 오빠라고 불러라. 뭐 결혼하면은 나랑 결혼하면 내 재산 반은 너의 것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호춘 씨한테 나하고 사귀다가 결혼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성희롱성 발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교감대다 꼭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교감대라든가 맥락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남자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걸 추파 또는 성희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 좀 자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설날에 좋은 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구설을 만들었다는 점 좀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소식도 이혼을 키워드로 한 내용입니다. 최근 방송인 박지윤 씨와 이혼을 발표한 전 KBS 아나운서 최동석 씨 소개인데요. 또 SNS에 글을 올렸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두 사람 14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작년부터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다 알려진 상태인데요. 최동석 씨가 SNS에 지난 4일에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 경호원이 애 아빠의 정강이를 차고 사과하게 하는 어설픔, 경호원 2명이나 쓸 거면 교육이나 제대로 하지 뭐 명분 없는 미친 춤을 잘 봤다 뭐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이게 이 박지윤 씨를 저격한 글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애 아빠라는 건 최동석 씨 본인이 정강이를 누군가로부터 차였다, 경호원으로부터 차였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왜 박지윤 씨를 저격한 글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SNS에 어떤 사진들이 올라왔냐면 박지윤 씨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아이들 하교하는 데 데리러 가는 그런 사진들이 떠돌기도 했었고 또 목격담으로 네티즌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혼 발표하고 아이들 첫 등교날 박지윤 씨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아빠인 최동석 씨가 다가오니까 경호원이 발로 걷어찼다고 한다. 그래서 최동석 씨가 왜 이러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사람도 있다. 이런 목격담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동석 씨가 진짜 정강이를 걷어차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경위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윤 씨가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최동석 씨가 박지윤 씨의 어떤 양육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고 그것을 SNS를 통해서 불만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그 전처인 박지윤 씨가 아이 생일을 챙기지 않고 어디 모임에 갔다라는 하는 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려서 또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사실 그 일이 바로 양육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이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SNS 통해서 이 지금 아이들을 따로 별거를 하면서 박지윤 씨가 주 양육자로 데리고 있는데 본인이 아이 데리고 석 달 만에 1박 2일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요일에 이 아이들을 보내주면서 일요일이 아이 생일이어서 엄마와 생일 당일 보내라고 본인은 배려해서 보내줬는데 막상 그날 밤이 되니까 엄마가 서울에서, 제주가 아닌 서울에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와인을 마시고 놀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서 너무나 어이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거예요. 예, 근데 화면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자선 경매라고 써 있네요. 이게 나중에 또 알려지게 된 건데 박지윤 씨는 여기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유기동물 돕기 자선 행사에 가서 사회를 봤다. 그러니까 업무상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이 생일을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파티도 해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이런 모습들이 SNS에 다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니 어차피 아이와 당일에 생일을 못 보낼 것 같으면 아빠랑 보내게 해주지 왜 데리고 갔느냐 뭐 이런 갑론을박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박지윤 씨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 대응을 일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늦게 지금 우회적으로 신경글을 하나 올리기는 했는데 지금 다시 시작되는 추리물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멤버로 참여했던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처음에 제의가 왔을 때 본인 개인 사정이 있어서 무너진 마음에 또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 하겠다고 했더니 제작진들이 다독여서 함께 하자고 해서 무척 감사했다 뭐 이런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본인도 힘들다는 신경을 드러냈는데 저는 아이들이 가장 걱정이라고 봐요. 아이들이 지금 이혼 소송하면서 알만큼 아는 나이인데 부모가 이혼 소송을 한다는 것도 상처일 텐데 이렇게 자신들의 양육권 문제를 두고 SNS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서로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게 과연 아이 양육권 분쟁에 어떤 도움이 될지 두 사람 모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이렇게 SNS를 통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 아이들 보기에 교육에는 좋지 않다는 허주연 변호사의 일침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 9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설 명절 당일에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태연히 옆에서 잠을 자다 검거된 30대 아들의 구속 심사가 있었는데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피의자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어머니 살해한 이유 뭡니까?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그날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술 많이 드셨다는데 얼마나 드셨습니까? 어머니랑 다투신 거예요?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설날에 가족들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살해할 수 있습니까? 너무 끔찍한 폐륜 범죄가 발생을 한 거죠. 설날 당일에 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고 지금 귀가하는 길에 저렇게 전자담배를 피면서 술을 더 샀어요. 편의점에 들러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만취한 상태로 보이는데 저렇게 집에 들어가서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짓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너무나 태연하게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긴급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잡히고 나서도 범행 자체는 시인했지만 왜 그랬냐는 물음에 횡설수설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구속 가능성 높다고 봤었는데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절대 술을 마셨다고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간다거나 감형한다거나 이런 일 절대 재판부가 보여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엄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배설주의보. 전 세계 등반가들의 꿈 8,848m 에베레스트가 인간의 배설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지 비정부 기구인 사라르마타 오염통제위원회는 베이스 캠프와 정상 직전인 해발 7,906m 지점 4번 캠프 사이에 대략 3톤에 이르는 인간의 배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발 5,300m 높이의 베이스 캠프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위로는 화장실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등반 도중에 구덩이를 파거나 바위 틈에 실내를 하는데 이게 여름에 기온이 오르고 바람이 불면 악취를 풍긴다고 합니다. 결국 에베레스트 관리사무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등반할 때 배변 봉투를 지참하도록 하고 하산시에 뭐가 들었는지 잘 갖고 내려왔는지 이걸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배설. 이건 물질 대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뜻하죠.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냐, 쓸데없는 소리하고 엑스했네 라고 얘기한 건데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오히려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 독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 다소 심했죠. 그렇다고 아무리 유튜브라지만 생방송 중에 욕설이라니. 당장 국민의힘에선 배설하듯 뱉어내는 의원의 말에서 386 운동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잠시 다시 산으로 돌아와서요. 에베레스트를 포함해 8,000m 봉우리를 16개나 완등한 엄홍길 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도, 인생도 내려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하는 건 산도, 인생도, 정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뉴스톱10 마칩니다. 이어지는 뉴스데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